랑종, 무당은 집안, 숲, 산, 나무, 논밭까지 모든 것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태국 북동부 이산 지역 낯선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이 기획 제작하고 직접 시나리오 원안을 집필한 작품에 태국의 무속 신앙을 취재해서 약간씩 수정한 관종 비산 단학군 감독의 이 영화는 신내림이 대벌림되는 무당 가족을 3개월간 기록한 요게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페이크 다큐 형식의 영화이며 무속 신앙을 담으러 간 촬영팀이 밍이 악기에 빙의 되는 현상을 담으면서 벌어지는 비극을 그리고 있어요. 스토리를 좀 이어가면 관문의 대를 이어 조상신, 조상신인 바얀신을 모시는 랑종, 이제 무당이죠. 님은 조카, 그 밍, 아까 이게 여주인공인데, 밍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해요. 그러니까 무당을 취재하기 위해 동행했던 촬영팀이 날이 갈수록 이상 증세가 심각해지는 밍을 발견하고 신내림이 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포착하기 위해 대물림 되는 습관을 포착하기 위해서 밍과 님 그리고 가족에게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현상을 밀착 취재하기로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를 시작해요. 밍을 지속해서 관찰하는 형태의 방식을 띄었던 전반부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그러죠. 진짜 다큐멘터리는 아니니까 후반부의 극적 폭발로 이어지는데 이 영화 속의 누구도 그러한 극적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야기는커녕 짐작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 속의 인물들이 주로 그런데 영화 밖의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무지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죠. 문화예술 이런 작품들은 통상적으로 지식이나 지혜를 향하죠. 그럴듯한 지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알게 되는 방향으로 뭐 하나 작품이나 이런 걸 경험하면 알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이 영화는 근본적으로 알의 세계에서 무지의 세계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의 암흑으로 속절에 빨려 들어가는 등장 인물들의 운명을 보여주는데 이게 아마 그 나홍진 감독하고 반종 감독의 의도의 반영인 것 같아요. 주인공 밍, 이 인터뷰 기사에서 그 스크린 안에서 광기 어린 모습을 마음껏 발산하였지만 실제로는 20대 초반의 발랄한 성격의 밍이죠. 을 연기한 배우 나릴야 군몽 콘캣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이게 이제 그 인터뷰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태국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다. 불교가 있기 전부터 무속신앙은 존재했고 구전해 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섬기는 건 아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정도다. 제 또래 20대, 10대들도 무당, 홀령, 무속인의 저주 등을 믿는 일이 많다. 제가 사실 권성진학을 믿는 편이다. 살면서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영화 속의 밍의 가족도 개고기를 팔지 않나? 태국에서 개고기 판매가 불법이다. 그래서 밍이 벌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20대로 무당이나 신은 가짜라고 믿는 밍은 어느 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증세를 겪게 돼요. 가문의 대를 이어 무당이 된 님은 조카 밍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도록 돕고자 나름의 의식을 준비하는데요. 밍을 사로잡고 있는 의문의 존재에 이제 정체를 묻게 되는데 빙이 된 밍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맞춰봐 내가 누구인지 라고 님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는 밍이라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영화 속의 인물로서도 자신의 빙의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자기가 한 얘기도 빙의 현상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물도 그렇죠. 누군지 자기는 모르니까 상대방 보고 맞히라고 거꾸로 얘기하죠. 이 배우 나릴야의 첫 상업 영화 데뷔작이었죠, 이게. 이게 나는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반종 감독은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나홍진 감독과 의견을 합친 게 유명 배우, 즉 태국 사람들이 아는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그거는 관객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 배우가 오면 저 배우 누구 아니냐고 생각해서 원래 고정된 어떤 그 성격이 있으니까 리얼리티가 살지 않았을 것이라 배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티를 위해서 캐스팅을 고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연 배우 자신조차 링의 빙의 현상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관객이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게 이제 제작자와 감독의 공통 목표고 확실한 의도였던 거죠. 밍의 엄마 노이도 그래요. 이 노이는 낭종은 이 무당이란 제목처럼 대대로 신내림을 대물리해온 가문의 피해 관한 이야기인데 이상 증세가 발현된 밍의 모습에 이모이자 무당인 님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지만 엄마는 강하게 거부해요. 노인은 그런데 이상 증세가 발현된 딸 밍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님과 함께 마야진 석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데 신내림을 거부한 채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온 과거와 상반된 도리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 뒤에 님에게 밍의 내림굿을 부탁하지만 님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밍은 내림굿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내림굿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딸 밍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신념을 바꾼 노이의 애틋한 마음은 사실은 마지막 장면에서 악령에 빙의된 딸에게 살해됨으로써 철저히 무시돼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이제 셋째 밍, 세 사람이 중요 인물인데 밍의 인물 앙종이죠. 이 사람은 님. 반평생 바얀신을 받던 님은 신을 보지 못해도 느낄 수 있다. 언니가 물어봐요. 신을 아냐고. 그러니까 신을 보지 못해도 느낄 수 있다라고 언니 노예에게 말해요. 그는 가족 장례식에서 조카 밍이 빙의됐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채고 밍에게 깃든 악령을 퇴치하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는데 님은 바얀신을 모시는 가문의 일원으로 무당이 되기를 거부한 언니 노이를 대신해서 신내림을 받은 인물이죠. 아니, 님을 연기한 배우 우툰만은 님을 원치 않던 신내림을 받은 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설명하면서 그런 도와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화가 다 끝나면 에필로그에 다시 등장하는데 님이 인터뷰에서 다얀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의 고백은 충격적이죠.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윤호 기자는 나 감독은 님을 통해서 믿음을 회의한다. 배우 입장에서 연기하기 까다로운 장면이었다고 지적을 해요. 어려웠고 그만큼 희열도 컸어요. 원래 시나리오는 단어가 조금 달랐는데 반정 감독과 끝없는 상의 끝에 영화 속 대사를 완성했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희망과 믿음이 사라진 순간의 절망감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지 않는 듯 연기하려 했습니다. 연기를 할 수가 없죠. 정말 모르니까. 그 대사를 말했던 순간엔 사와니가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님으로 존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 님으로서뿐만 아니라 배우의 입장에서도 철저한 무지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지예요. 네 번째 그 외 등장인물들도 님의 동료 테마사가 엑소시스트가 님의 중간에 절망적인 죽음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본격적 테마의식을 속행을 하지만 악령에게 패배해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료 테마사의 제자들이 돌연 좀비로 돌변하여 악령의 빙의 현상을 취재한 촬영진을 몰살시키는 장면이에요. 샤머니즘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리감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 촬영진도 무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의 세계죠. 두 번째 이 영화의 특징은 불쾌감의 세계예요. 밍의 그러니까 밍의 아버지 쪽이죠. 아버지 쪽 가문이 운영하던 방직 공장이 테마 현장인데, 그리고 살인 좀비들의 살인 현장인데, 밍의 엄마 노이가 이어가는 개고기 장사 등, 이걸 원죄라고 볼 수 있다면 원죄인데, 가족의 업보를 짊어진 채 밍이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마치 희생양처럼 잡신에게 사로잡히어서 행하는 금기들이 있어요. 아주 지독한 금기들인데 동물학대, 유아살해, 근친상간, 카니발리즘 할 수 있는 온갖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불편하며 심지어 불쾌할 정도라는 관객들의 반응이 많아요. 영화 시작 전부터 호들갑 가득한 무서움을 강조했지만 막상 영화를 본 이들이 불쾌감을 토로하게 된 이유가 이러한 빙의를 소재로 풀어낸 일련의 사건들과 보여주는 충격적 장면들이 무엇을 말하려는가에 대한 부분이며, 아쉽게도 랑정은 그런 메시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정덕형 칼럼니스트 비판은 어쩌면 거의 타당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게 문제죠. 랑정이 제기하는 과제. 악이 드러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질문하면서 선과 악의 존재와 충돌을 그려왔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나홍진 감독의 세계관이나 곡성 일광 캐릭터의 전사, 그 전에 있던 역사를 그려보려고 했다는 것이 랑종의 시작이었다고 밝힌 나홍진 프로듀서의 말이나, 님을 연기한 우툰바가 나 감독이 쓴 시나리오 원안을 보고 태국 무속 신앙을 다룬 어느 영화 차원이 다르다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흥미를 뛰어넘는 뭔가를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이나, 나홍진 감독이 태국 무속신앙과 무속인을 직접 조사하고 반종 감독과 회의를 거듭하여 님을 완성했다고 일부러 밝히는 인터뷰 기사 등을 살펴보면 제작진의 의도된 세계관의 전달 과정, 이게 의도된 세계관을 전달한 거죠. 그 전달 과정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비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블랙 위도우와 대등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게, 즉 관객의 호응을 그만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기만 할 수는 없고 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은 접합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장르는 리얼리즘의 목표고 사실의 추구겠죠. 그거하고 공포영화라는 장르 특유의 환상이라는 목표가 어색하게 접합되어 있는 게 문제 같아요. 지금까지 확인한 바와 같이 제작진의 의도가 아주 분명했고, 그리고 그런 의도가 정확하게 전부 반영되었다면 이러한 어색한 접합의 공과도 제작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취재를 이어가는 촬영팀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뭐 원죄니, 뭐 오해니, 무지니, 악의 사로의 준밍의 복수의 목표물이 되는데, 그럴 때 그게 긴장감을 최고조에 이르기보다 샤머니즘의 세계관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물들이기에 왜 희생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저절로 들게 만들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동물학대, 유아살해, 근친상간, 카니발리즘 등 온갖 그로테스크한 장면에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마찬가지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얼마간의 관객에게 불편함과 불쾌함이 생겼다면 그거는 눈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의 장면이 그로테스크한 장면은 뭐 공포 영화고, 뭐 공포보다 더 심한 불쾌감을 초래하는 고호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들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비현실적인 사연일지라도 좀비 영화들이 수만큼 있고, 또 우리나라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영화들로만 영화제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빙의 현상에 관한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불편하다거나 불쾌하다고 반발하지는 않아요. 수백 명에 이르는 집단 자살의 원인이 되는 사이비 종교 사건들을 모르는 사람 없고,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샤머니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는 이유, 처음에 시작했는데 다큐멘터리 제작하려는 이유가 한국과 달리 개국이조차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태국이니까 낭종의 부활을 꿈꾸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거의 사라져버린 과거에 남아있는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다큐멘터리 촬영지는 나중에 피해를 살해되는데
그 촬영지는 이 영화의 관객과 같은 세계관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랑종의 세계관이 아닌 거죠. 랑종과 같은 전근대 시대의 문화유산이 아직 살아 숨쉬는 현장에서 영상으로 보존한다는 작업이죠. 이게 다큐멘터리를 해야 했던 의도였겠죠. 물론 언제 광기에 휩싸일지 모르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취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살해 위험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취재진의 살해 자체를 비롯하여 그로테스크한 행위들을 사례로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제작진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쓸데없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불편함, 불쾌함이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다소의 불쾌함이나 불편함이 있다고 쳐도, 그래서 다수의 관객들이 일부러 극장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화가 주는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약간 뭐 이렇게 불편하다 말하는 사람은 이런 매력에 대해서도 질문할,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눈먼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편집에 있어서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앞부분하고 본격적인 공포 영화의 뒷부분이 앞뒤가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직선적 흐름으로 쭉 가거든요. 다큐하다가 그다음에 공포 영화가 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회상의 방식을 동원하여 시간의 흐름을 정반대되었다면, 회상이 세상 그 사건이 벌어지고 회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작진의 의도, 어쩌면 숨겨진 의도겠죠. 잘 표현이 안 됐으니까. 스스로 잘 몰랐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했던 의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도. 이걸 미국 문학평론가 폴 드만이 자신의 책 제목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먼 통찰, 블라인드 인사이트. 그렇게 말하는 지혜가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눈멀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눈먼 대로 말을 했더니 그게 통찰력이 드러났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속의 다큐멘터리 제작진의 의도는 이 영화 제작진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샤머니즘의 사실 묘사는 물론이고 그걸 넘어서겠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공포 영화는 가능하다면 샤머니즘이 현재 갖는 의미 또는 의의를 파악하려는 것이었을 거예요. 요거 때문에 좀 더 달라졌던 거겠죠. 그냥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영화가 됐겠죠. 상업 영화가 됐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진의 관점에서만 이 영화를 읽어보자면 다큐멘터리 제작진이라고 그냥 이 영화를 그 영화 안에서 제작진이 민해에 의해 전부 살해되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태가 정리됐겠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찍힌 필름들을 회수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 필름들 나중에 보면 그 찍힌 장면들, 살해된 장면 보면 카메라가 땅에 뒹굴고 있는 상태로 찍힌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든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영화가 완성됐겠죠. 만약 이걸 진짜 영화 속에 영화에는 그 논리, 영화성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이 영화는 태국의 오지 이상 마을에 투입되었던 첫 번째 제작진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살해됐으니까 다른 제작진에 의해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만약에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더라도.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하고 반종 감독은 민예에 살해된 첫 번째 다큐멘터리 제작진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제작진의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다큐멘터리 제작진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편집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자신의 세계관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즉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발생했던 그로테스크한 빙의 사건이라는 공포 영화 형식의 기록물이 있는데, 그거는 영화 속의 다큐멘터리나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본 영화의 본문이라기보다는 인용문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그로테스크한 영화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인용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의
무대책이나 무방비 상태야말로 사이비 공포, 종교 집단을 비롯한 사마지즘 경험의 주요 원인이고 공포 요인이고 공포 영화의 핵심 요소니까 뭐 관객이 대책을 지금 관객의 그 반응을 걱정한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데 거의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영화의 후반부에 나왔던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을 이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세례되는 장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뒤에 영화 후반부가 받아들이기 다소 어려웠던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을 다시 돌려보면서 중간중간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회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편집 방식은 이렇게 편집 방식을 바꾼다면 이 영화의 철학적 깊이를 부여할 것이며 그러면 관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기보다는 호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이 영화의 제작진이 실제로 보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몇 개 있었는데 아까 눈먼 통찰처럼 하나는 이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태국 특유의 습한 공기와 정글 같은 자연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게 많이 나오는데 자연 친화적인 무속 신앙이 또 많이 나오죠.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도 사실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자연이나 샤머니즘에 대한 관객의 호응도가 있었으니까 이 영화가 인정을 받은 거겠죠. 관객들의. 이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 아주 날씨가 엄청나게 덥죠. 자연에 대한 인류의 의식이 바뀌었어요. 자연을 인간 세계를 둘러싼 환경으로 보는 관점이 축소되면서 이제 환경으로 안 보고 생태로 여겨지기 시작하죠. 생태라는 말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기보다 다른 자연의 존재자들과 거의 비슷한 권리를 갖고 있는 하나의 존재자일 뿐이라는 깨달음에서 나온 용어니까 이런 식의 이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환경이라고 안 말하고 생태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인식의 변화가 지금 심하게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디안 추장의 말씀 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인용되는데 깊은 울림을 주는 변화된 세상에서 빙의 빙이나 낭종님이 여러 가지 노력이 이런 노력들이 그냥 이국적인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공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국적이고 이거 멀리 보는 그냥 공포스러운 영화의 주제 제재라고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집안, 숲, 산, 나무, 논밭까지 모든 것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이상마을의 애니미즘이 놀랍게도 전혀 구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동물 학대나 유아 살해 등 선을 넘는 과격하고도 불필요해 보이는 에피소드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근대 사회의 이성교육과 합리적인 세계관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현재 세상에서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보편적인 종교의 형태가 애니미즘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현재 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확인하고 편집을 그렇게 바꿀 수도 있었던 거죠.